경기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건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이 1학기 때 올려준 동영상 조회수가 적게는 300건에서 많게는 1000건이 넘어가서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여러분이 수능을 보기 위해서 필수적인 지식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수능이 3학년 때 보긴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필수 지식들은 다 1학년 때 충분히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수능 때까지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실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내신 시험도 수능을 준비하는데 충분한 정도면은 충분히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출제를 이미 거의 다 해 두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국어의 역사를 알아볼 것인데요. 한글이 뛰어난 문자라는 거는 알고 있는데 얼마나 뛰어난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글이 없었다면 어떤 문자 생활을 하고 있었을지 설명하는 그림인데요. 이걸 보시면은 한자로 그냥 그대로 읽으면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읽을 수 있는 건데 한자는 여기에 뜻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근데 뜻으로 읽는지 음으로 읽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읽힐 수가 있어서 복잡합니다. 게다가 한자 모양 자체가 어렵죠. 이거는 영어 알파벳을 사용한다면 어땠을까인데요. 이것도 알파벳 영어 단어와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읽는 방법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읽었을 것입니다. 일본 문자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읽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훈민정음이 얼마나 뛰어난 문자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문자의 기원을 살펴보면은 한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라는 것은 어떤 물체의 모양을 단순화시켜서 만든 글자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있고요. 그 위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단순화시켜서 하늘천이라는 문자를 나타내고요. 이것은 이 하늘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이것을 천 비슷하게 읽었습니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티엔이라고 읽는데요. 예전에는 천같이도 읽었고 이것이 변해서 오늘날에는 천으로 읽게 되는데 이런 문자를 보고도 우리는 영어로 치면 스카이나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이걸 보고 하늘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천이라고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음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뜻 혹은 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훈은 뜻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 하나에 대해서 뜻으로 읽을 수도 있고 음으로 읽을 수도 있어서 좀 복잡한 면이 있고요. 물론 이 뜻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계속 쓰고 있는 것이긴 한데요. 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영어는 상형 문자에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소를 나타내는 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좀 더 소같이 그려볼까요? 음매하는 소입니다. 자, 여기서 이 당시에 소를 현대에는 알파라고 하죠. 여기서 이 아라는 소리를 따서 이걸 단순화 시켜가지고 여기서 A라는 문자를 만드는 식으로 영어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와 비슷한 소리를 내는 식으로 만든 겁니다. 자, 일본어 같은 경우는요. 원래 이런 식의 만들어진 한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라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어에서 더할 가자, 더하다, 이제
플러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더할 가짜에서 이 더하다는 의미는 없애버리고 가라는 소리만 갖다 쓴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단순화시켜서 일본어의 가라는 히라가나 문자로 만들고 이걸 가타카나로 더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걸 일본인들은 가라고 읽습니다. 여기에 어떤 유성음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타금을 찍기도 하고요. 이러면 소리가 유성음인 가로 변하는 식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나름 뭔가 머리를 써서 문자를 만들었는데 한글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은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자 원리를 쭉 읽어보시면은 좋은데 읽어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이 단원이 끝난 다음에는 고대 국어도 살펴볼 것이지만 일단은 한글에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떤 원리적인 면을 볼 때 음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음절은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이 음절이 하나의 문자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음이라는 하나의 음절이 있고 절이라는 하나의 음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개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죠. 한국어는 이렇게 음절을 파악하기가 쉬운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음절의 처음에 자음이 여러 개 올 수 있습니다. 뭐 뒤에도 여러 개 올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스트라이크 하면은 모음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자음이 3개가 붙어 있습니다. 굳이 옮겨 쓴다면은 이렇게 하나의 음절로 뭐 쓸 수도 있겠죠. 그걸 이제 한국어에서는 한국어의 음절을 만들 때는 모음 하나에 자음이 하나씩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을을 다 붙여주죠. 그리고 지금 이런 형태의 모음이 에라고 읽기 때문에 이걸 분리하면은 이 이렇게 써서 영어에서는 이것이 1음절이지만 국어에서는 스트라이크 이 5음절이 됩니다. 그래서 음절의 개념은 결국 보면은 한글로 보면은 이렇게 한 묶음 한 묶음이 각각의 음절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음절로 쓰라 그러면은 세종 이렇게 2글자고요. 뭐 사음절로 써라 훈민정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절이라는 개념이 뭐 서답형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조건인데요. 어절은 거의 띄어쓰기 단위랑 일치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건 대부분 문장 성분하고 대응합니다. 띄어쓰기 단위니까요. 예를 들면은 여기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하면은 하나, 둘, 세 개, 3어절로 되어 있죠. 음절수는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이렇게 9음절로 되어 있고요. 어절로 치면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해서 3어절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서답형 답안을 정확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설명도 돼 있죠. 나는 학교에 간다 하면은 각각의 음절로 7개의 음절로 되어 있고요. 어절로 치면 나는 학교에 간다 해서 3개의 어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절 하나하나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느냐 하면은 모음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에 자음이 하나씩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 것으로 한 묶음 단위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지편전 학자들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이 대부분이 거의 세종대왕이 거의 지도교수급으로요.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다 갖고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부수적인 작업들을 지편전 학자들과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살펴보면요. 이게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 한 개의 음절을 세 개로 나눴다는 것도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것이고, 초성과 종성의 그 본질적인 기능이 같다는 걸 발견한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각오라는, 뭐 공부를 열심히 할 각오를 했다 할 때, 이 각의 이 기억하고 받침의 기억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다는 걸 이때 발견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는 가고라고 읽잖아요. 그래서 이걸 발견해서 기억과 기억, 이 초성과 종성에 있는 기억을 똑같은 문자로 만들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문자의 개수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자, 제자 관리 방법 더 알아볼게요. 자, 초성 17자, 중성이 11자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뭐 획을 더하거나 합성하는 방법으로 써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처음에 초성 자음에 5글자를 만드는데요. 이 부분 기억할 때 혹은 그 할 때 발음하는 혀의 모양을 이 당시에는 거의 손가락을 입에 집어넣어서 파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해보셔도 됩니다. 새끼손가락을 입안에 깊숙이 집어넣은 다음에 혹은 가 이런 발음을 하시면은 이 뒷부분이 올라가는데 그 모양을 본떠서 기억을 만들고요. 니은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엑스레이도 없었지만 손가락을 넣어봐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니은, 그리고 입술 모양. 입술은 사실 한자의 입구자, 입술을 상영한 글자가 원래 입구자니까요. 이 입구자를 썼고요. 뭐 시옷과 이응 같은 경우에도 이빨 모양, 이빨에 이에 닿아서 나는 소리니까, 그리고 이응, 목구멍의 모양 본떠서 이렇게 5개의 기본 글자를 만듭니다. 여기 보시면 뭐 아설순 치후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뭐 어금니, 혀, 입술, 입, 목구멍의 한자어입니다. 자, 더 넘기시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기서 획을 더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쓴 것에서 획을 더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더합니다. 한 번 더 더하죠. 이렇게 글자를 만듭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비슷한 모양의 글자끼리 소리의 성질까지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렇게는 소리 나는 위치가 비슷하고요. 이렇게는 소리 나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만 표현하기 어려운 글자를 더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은 이 이응 모양에서 사실 위에 꼭지를 하나 더 붙이면은 예디응이 됩니다. 근데 이 예디응이라는 글자는 발음이 나는 위치가 여기랑 요 양쪽하고 비슷하게 나가지고 이 기억에 해당하는 그 비음 소리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시옷은 이제 무성음인데 이 유성음 시옷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반치음이라고 부르는데, 자, 반치음, 이건 예디응이고요. 이런 글자 만들고, 자, 발음이 나는 위치는 니은과 비슷한데 코로 공명하지 않고 입안에서 소리가 흘러나오는 유음인 니을, 이렇게 3개의 이체자를 만듭니다. 이것들은 이체자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소리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자음 강도가 강해진다. 자음이라는 건 어떤 방해를 받아서 나는 소리인데, 여기까지는 방해를 받아서 나는 정도가 강해지고요. 여기는 이런 것과는 원리가 좀 다른데, 그래도
어떤 글자의 모양에 변형을 시켜서 만든 글자라고 이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획을 더하면서 자음이 강해지는 것을 가획의 원리라고 하고요. 혹은 가획의 방법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기본 자음을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합쳐서도 새로운 자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된소리로 이걸 2번 더 쓰면은 쌍기역, 쌍비읍, 쌍시옷, 그리고 이런 문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글자를 2개 나란히 쓰는 방법이 있고, 이걸 좀 더 용어로 각각의 글자를 같은 글자 썼다고 해서 각자병서, 이런 것들이 각자병서고요. 다른 글자들을 합쳐서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옷 기역을 같이 쓴다, 혹은 시옷 디귿, 여기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현대국어에서는 거의 다 이제 쌍기역, 쌍디귿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이 당시에는 이것들을 실제로 연달아서 발음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각자병서는 된소리로 생각하기 쉽고요. 그러면 합용병서는 어떤 식으로 썼을까? 보통 이제 이렇게 쓰면은 나중에는 이것이 된소리로 바뀌게 되는데, 꿈이나 꿀같이. 그러면 이것들이 실제로 발음됐을 걸로 추정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영어에 스쿨 하게 되면은 이 모음 하나에 자음 2개가 앞에 발음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스쿨로 발음됐을 것이다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게 왜 된소리로 됐는지 생각해 보면은 현재에도 이런 사이시옷 같은 것들이 뒤에말을 된소리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촛, 시읒하고 촛불 하면은 촛불로 된소리로 소리가 나는 것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비읍계 합용병서가 있는데, 이 비읍이 실제로 소리가 났을 걸로 생각을 해요. 영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PSY 쓰면은 이 P를 도대체 왜 썼을까요? 옛날에 이게 발음이 돼서 소리 나는 것이 아닐까요? 옛날 이제 고려시대 문헌 같은 걸 보면은 이런 것들이 비읍 소리가 실제로 났을 걸로 한자로 적고 있기 때문에 이 2가지 소리가 한꺼번에 났을 것이고, 나중에는 줄어들면서 된 소리로 거의 다 변했을 걸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입술 소리 밑에 이응을 쓰고 있는 이 순경음 있잖아요. 연서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글자는 실제로 어떨 때 썼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런 문헌들을 현대국어에 나타난 현상들 보면요, 좁다에 이제 아를 붙이면 조바라고 해서 비읍이 살아 있는데, 줍다에서 떨어진 쓰레기를 줍다 할 때 줍다에 어를 붙이면 주버라고, 어떤 사투리에서는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지만 표준어에서는 주워라고 하는 특이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이게 오히려 특이한 것이죠. 그럼 이런 문헌들을 살펴보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들을 살펴보면 이것들이 예전에는 순경음 비읍으로 적혀 있었던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글자들이 만들어졌었는데, 실제로 이것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점점 사라졌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후대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졌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중성글자 제작 원리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훈민정음을 만들게 된 기본적인 사상적인 배경이 음양오행설인데요. 이 음양오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점치는 책 정도로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동양 사상 대부분이, 이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일본 사상 대부분이 음양오행과 관련이 깊습니다. 훈민정음 기본 글자도 5개고요. 이 모음 글자도, 땅에 해당하는 음과 하늘의 양, 그 사이에 있는 사람,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아레아 같은 경우는 실제 발음이 어떤 걸로 추정하느냐면은 영어에서 소리와 같았을 것, 거의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사실 이 깊게 나는 소리죠. 얕게 나는 이런 소리 말고요. 이게 mother 할 때의 소리입니다. 의는 얕게 나는 소리니까 현대의 의와 비슷할 걸로 보고 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성 기본 글자는 이 땅과 하늘과 사람, 바닥에 있는 땅, 하늘은 둥글다고 봤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의 모양을 번떠서 기본 글자 세 글자를 만들고요. 이것이 휴대폰의 천지인 그 키보드 입력 방식으로 바로 변환되기 쉬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글자를 조합해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오어우아를 만들어냅니다. 이걸 초출자, 처음 만들어낸 합쳐서 만든 글자라고 그러고요. 자, 여기에 점을 한 번씩 더 찍으면 요야 유여 이렇게 제출자 해서 기본 글자는 11글자입니다. 근데 11개 뿐만 아니라 더 합쳐가지고 이런 글자들을 얼마든지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훈민정음 특히 이제 한국어의 특징인데 이 초성, 중성, 종성 세 글자를 합쳐서 적어야 했고요. 거기에 성조를 나타내는 방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다음 단원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살펴보겠지만 이 옆에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점을 찍지 않으면은 낮은 소리, 점 하나가 찍혀 있으면은 높은 소리, 점 두 개가 찍혀 있으면 낮았다 높아지는 소리가 되고요. 이 점 두 개가 나중에는 장단음의 장음이 됩니다. 낮았다 높아지니까 소리가 길겠죠. 그리고 입성이라는 거는 촉급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입성은 방점으로 표시하지 않고요. 이렇게 각 하면은 소리가 딱 끊어지는 그드브 소리, 이것이 입성입니다. 중국어에서는 꽤 중요하게 다뤄졌는데 한국어에서는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실제 한국어의 성조는 평성,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평성과 점 하나 찍은 거성, 점 두 개 찍은 상성, 그리고 기역, 디귿, 비읍 받침으로 끝나는 입성, 이 기본 3개 성조 더하기 하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성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중국어에서는 성조 표시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여기서 깊이 다뤘다간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넘어가고 선생님이 복수 전공이 중국어이기 때문에 더 듣고 싶으면 수업 시간에 들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훈민정음의 과학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이 자질문자라는 건요, 우리가 1학기 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라든지 입술소리, 혀끝소리 이런 식의 그 소리의 특징을 분석한 것들을 자질이라고 합니다. 이 자질을 활용해서 글자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학습활동 살펴보겠는데요. 이 학습활동에 나온 것들은 아까 살펴본 거 그대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음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목표학습 볼게요. 한글의 자모 우수한 점은 비슷하게 생긴 글자끼리 소리가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것이 우연히 비슷한 것들은 있지만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짚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중국 성문학 같은 경우에는 글자를 소리를 두 가지로 나눠 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글자의 소리가 뭐 우리가 알기에는 동이라는 글자입니다. 동쪽 할 때 그 동자죠. 이 소리를 어떻게 분석했냐면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게 뭐냐? 이건 덕자고요. 이건 홍자거든요. 덕자의 디귿과 홍자의 옹이 합쳐져서 동이라는 글자가 됐다. 라는 식으로 이 초성과 종성 이렇게 두 가지, 예, 중성, 종성을 합친 거 두 가지로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어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것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는 것에서 우수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장점들 뭐 확인하시면 되고요. 훌륭한 문자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국어학자들에 따라서 순 한글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외국어 학습이라는 것도 또 중요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구체적인 방법이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 나눠서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